아가,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제발 사람만 다오. 놈들이 널 찾지 못하게.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서울역 뒷골목. 고급 세단에서 내린 여자는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흐느꼈습니다. 그리고는 품에 안고 있던 갓난아기를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마치 버려야 할 짐짝처럼 말이죠. 여자는 굉음과 함께 사라졌고 남겨진 건 핏덩이 같은 아이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날 밤 어둠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보던 두 개의 눈동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10년 뒤 죽은 줄 알았던 그 아이가 대한민국을 뒤흔들 괴물이 되어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별빛 달빛 사연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구독해 주시면 채널 운영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10년 전 크리스마스 이브였어요. 세상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복하며 화려한 불빛으로 반짝였지만 서울역 뒷골목은 그 축복이 비켜난 유배지나 다름없었죠.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얇은 신문지 이불을 찢어발길 듯 몰아치고 있습니다. 김철수가 얼어붙은 손을 호호 불며 쓰레기통을 뒤적이고 있네요. 한때 여의도 증권가를 누비던 유능한 펀드 매니저였던 남자입니다. 하지만 작전 세력의 희생양이 되어 횡령 누명을 쓰고 가족마저 뿔뿔이 흩어진 채 이곳까지 밀려난 것이죠. 김철수가 빈 깡통을 발로 툭 차며 중얼거렸습니다. 크리스마스라고 쓰레기통도 비었네. 빌어먹을. 그때였어요. 골목 저편 후미진 구석에 위치한 베이비박스 앞으로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옵니다. 가로등 하나 없는 어둠 속이었지만 차의 실루엣만 봐도 억대가 넘어가는 고급 차량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김철수는 본능적으로 몸을 쓰레기 더미 뒤로 숨겼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두꺼운 코트에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여자가 내리네요. 그녀의 품에는 두툼한 담요에 쌓인 갓난아기가 들려 있습니다. 여자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베이비박스 앞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짐짝처럼 아이를 내려놓습니다. 여자가 아이의 기저귀 틈새 깊숙한 곳에 무언가를 절박하게 찔러 넣으며 흐느꼈습니다. 아가,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제발 사람만 다오. 여기 있으면 놈들이 널 찾지 못할 거야. 여자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파르르 떨리고 있습니다. 여자는 차마 아이를 다시 보지 못하고 황급히 차에 올라타더니 굉음을 내며 사라져버립니다. 남겨진 것은 정막뿐이네요. 김철수가 홀린 듯 그곳으로 다가갔습니다. 담요 뭉치 사이로 보이는 건 핏덩이나 다름없는 아기였죠. 이 살인적인 추위에 10분만 방치되어도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김철수가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이봐요. 거기 누구 없소? 김철수가 목이 터져라 소리쳤지만 보육원의 창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아기가 고사리 같은 손을 뻗어 김철수의 덥수룩한 수염을 잡네요. 얼음장 같던 김철수의 가슴에 미약하지만 분명한 온기가 퍼져나갑니다. 그때 아이의 베넷 저고리 안쪽에서 무언가 반짝거립니다. 김철수가 조심스럽게 꺼내보니 백금으로 된 펜던트가 나옵니다. 펜던트 뒷면에는 거대한 산 모양의 문양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네요. 김철수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립니다. 태산? 이건 태산그룹 문양이잖아.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를 리 없는 재계 서열 1위 태산그룹의 상징입니다. 김철수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흐릅니다. 평범한 유기가 아니라는 직감이 뇌리를 스칩니다. 재벌가의 추악한 비밀 혹은 권력 암투의 희생양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아이를 경찰에 넘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태산그룹의 누군가가 찾아와
아이를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앨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밀려옵니다. 아기가 김철수를 올려다보며 방긋 웃습니다. 김철수가 펜던트를 자신의 낡은 복대 깊숙이 숨기며 아이를 코트 품속에 단단히 안았습니다. 그래, 너도 나처럼 버려졌구나. 가자. 지옥 같은 세상이지만 둘이 있으면 덜 추울지 모르니까. 김철수가 아이를 품에 안고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서울역의 노숙자가 대한민국을 뒤흔들 천재를 품에 안는 순간이었죠. 시간은 흐르고 흘러 어느덧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끼잉 마이너스 쿵, 쿵, 쿵. 지상으로 지나가는 기차의 진동이 천장에서 흙먼지를 일으킵니다. 서울역 역사 지하, 버려진 보일러실역 공간을 합판과 박스로 막아 만든 2평 남짓한 쪽방입니다. 이곳이 10살 소년 이하늘과 김철수의 보금자리죠. 아침 햇살 대신 환기구 틈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이 방 안을 비추고 있습니다.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배어 있지만 정돈된 이불과 가지런히 놓인 낡은 책들은 두 사람의 성품을 보여줍니다. 이하늘이 김철수의 어깨를 흔들며 깨우고 있습니다. 아빠, 일어나. 오늘 무료 급식소 메뉴 제육볶음이래. 늦으면 국물만 먹어야 해. 이하늘의 목소리는 10살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차분합니다. 김철수가 거친 기침을 토해내며 눈을 떴습니다. 세월의 풍파를 정통으로 맞은 그의 얼굴은 주름으로 가득하고 머리카락은 반백이 되어 있네요. 김철수가 몸을 일으키며 물었습니다. 콜록, 콜록.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냐? 우리 하늘이 학교 갈 준비는 다 했고? 응. 어제 주워온 참고서도 가방에 넣었어. 근데 아빠 기침이 더 심해졌네. 오늘 폐지 줍는 건 좀 쉬어. 무슨 소리? 오늘 박스 시세가 좋다는 소문이 있어. 너 운동화도 다 떨어져서 새로 사야 하고. 김철수의 시선이 이하늘의 발로 향합니다. 밑창이 다 뜯어져 너덜거리는 운동화를 보자 김철수의 가슴이 미어집니다. 김철수가 주섬주섬 겉옷을 챙겨 입는 사이 이하늘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김철수의 물병에 미지근한 물을 채우고 약봉지를 꺼냅니다. 김철수가 벽면을 봅니다. 습기를 막기 위해 덧대어 놓은 라면, 박스 위에는 이하늘이 검은 매직으로 끄적여 놓은 낙서들이 가득하네요. 얼핏 보면 의미 없는 선과 숫자들의 나열 같지만 전직 펀드 매니저인 김철수의 눈에는 예사롭지 않아 보입니다. 김철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이하늘을 부릅니다. 하늘아. 응? 학교 가서 알지? 너무 똑똑한 척하지 말고. 선생님이 물어보면 모르는 척도 좀 하고. 신발을 신으려던 이하늘이 잠시 멈칫합니다. 아이의 눈동자가 깊고 고요하게 빛납니다. 알아. 튀면 안 된다는 거. 튀면 쫓겨나거나 잡혀간다는 거. 이하늘의 대답에 김철수의 가슴이 욱신거립니다. 아이는 자신의 출생에 얽힌 비밀을 구체적으로는 몰랐지만 본능적으로 자신이 숨어 살아야 하는 존재임을 인지하고 있었죠. 이하늘이 학교에 간 사이 김철수는 종일 서울역 주변을 돌며 폐지를 주었습니다. 해질녘이 되어서야 김철수는 고물상으로 향했습니다. 리어카 가득 쌓인 폐지를 내려놓으며 김철수가 고물상 주인에게 말을 겁니다. 사장님, 오늘은 좀 넉넉히 쳐줘요. 우리의 신발 사야 한단 말이야. 고물상 주인이 혀를 차며 지폐 몇 장을 김철수의 손에 쥐어줍니다. 아이고, 김씨. 요즘 종이값이 똥값이야. 기름값도 안 나와. 이거라도 감지덕지 하슈. 김철수가 손에 쥔 돈을 세어봅니다. 5,000원짜리 2장과 1,000원짜리 몇 장. 운동화는커녕 실내화 한 켤레 사기도 빠듯한 돈입니다. 김철수가 한숨을 푹 내쉬며
터덜터덜 쪽방으로 돌아옵니다. 그 시각 이하늘은 하굣길의 대형 서점에 들렀습니다. 참고서 코너가 아니라 경제 경영 전문 서적 코너입니다. 이하늘이 두꺼운 금융공학 원서를 꺼내듭니다. 아이의 눈이 빠르게 페이지를 훑어 내려갑니다. 책 여백에 손가락으로 가상의 그래프를 그리며 중얼거립니다. 옵션 만기일이 내일인데 변동성 지수가 너무 낮아. 이건 함정이야. 지나가던 점원이 이하늘을 이상한 눈으로 쳐다봅니다. 꼬마야, 그런 책은 어려워서 못 읽어. 만화책은 저쪽에 있어. 이하늘은 화들짝 놀라며 바보 같은 표정을 짓습니다. 아, 네. 그림이 없어서 재미없네요. 헤헤. 이하늘은 책을 꽂아두고 서점을 빠져나옵니다. 하지만 아이의 머릿속에는 이미 복잡한 수식들이 춤을 추고 있었죠. 밤이 깊었습니다. 쪽방 안에는 냉기가 감돕니다. 김철수와 이하늘은 얇은 이불 하나를 나눠 덮고 누워 있습니다. 김철수의 숨소리가 거칠어집니다. 참으려 해도 터져나오는 기침 때문에 김철수의 몸이 들썩거립니다. 쿨러, 쿨러, 으윽. 김철수가 급히 휴지로 입을 틀어막습니다. 휴지를 떼어내자 붉은 선혈이 흥건합니다. 김철수가 쏘스라치게 놀라며 휴지를 구겨 주머니에 넣습니다. 자고 있을 이하늘이 볼까봐 조심스럽게 옆을 살핍니다. 다행히 이하늘은 등 돌리고 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철수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힘없이 자리에 눕습니다. 하늘아, 미안하다. 아빠가 못나서. 아빠가 아프면 안 되는데. 김철수의 흐느낌이 잦아들고 이내 코 고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제야 이하늘이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사실 이하늘은 자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피를 토하는 소리, 휴지를 구기는 소리, 그리고 아빠의 울음 섞인 혼잣말까지 모두 듣고 있었죠. 이하늘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아빠가 죽을지도 몰라. 돈이 필요해. 아주 많은 돈이. 이하늘은 이불 속에서 낡은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액정이 깨져 금이 간 폰입니다. 이하늘이 떨리는 손으로 뉴스 앱을 켭니다. 태산전자 신형 반도체 개발 성공. 주가 연일 고공행진이라는 기사가 보입니다. 이하늘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합니다. 슬픔은 사라지고 차가운 이성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이하늘이 태산전자의 전자공시 시스템에 접속해 재무제표를 다운로드합니다. 작은 화면 속 깨알 같은 숫자들을 훑어 내려가는 이하늘의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입니다. 매출 채권이 지난 분기 대비 300% 급증. 그런데 영업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이하늘이 입술을 깨뭅니다. 재고 자산 회전율은 반토막이 났어. 물건은 안 팔리는데 장부에만 팔린 걸로 적혀 있다는 뜻이야. 이건 이하늘이 스마트폰 메모장에 암산으로 계산한 수치들을 적어 내려갑니다. 분식회계야. 규모는 최소 2조 원. 이 호재 뉴스는 개미들에게 물량을 떠넘기기 위한 작전이고 이하늘이 잠든 김철수의 등을 바라봅니다. 앙상하게 마른 아빠의 등. 이하늘이 주먹을 꽉 쥡니다. 아빠, 조금만 기다려. 내가 돈 벌어올게. 아빠 약도 사주고 새 신발도 사줄게. 저 나쁜 놈들이 훔쳐간 돈 내가 다 찾아올 거야. 어둠 속에서 이하늘의 스마트폰 불빛만이 유일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10살 소년이 거대 기업 태산그룹을 향해 선전포고를 날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쪽방 밖으로는 차가운 밤바람이 윙윙거리고 내일 닥쳐올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듯 보일러실 배관이 덜컹거립니다. 다음 날 새벽 5시였어요. 서울역 인근의 인력사무소 앞은 일거리를 찾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담배 연기와 하얀 입김이 뒤섞여 시야가 뿌였네요.
김철수는 낡은 작업복 모자를 푹 눌러쓰고 줄의 맨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오늘이야말로 꼭 이를 구해야만 합니다. 이하늘의 운동화 밑창이 완전히 뜯어져서 비닐봉지를 양말 위에 덧신고 학교에 가는 모습을 더는 볼 수 없었기 때문이죠. 소장이 인부들을 쭉 훑어보더니 김철수 앞에서 멈춰섭니다. 소장의 눈길이 김철수의 허름한 옷차림과 깊게 패인 주름, 그리고 묘하게 풍기는 퀴퀴한 냄새에 머물더니 이내 싸늘해지네요. 거기 모자 쓴 아저씨, 신분증 줘봐요. 김철수가 주머니를 뒤적이며 쭈뼛거립니다. 아, 신분증은 잃어버려서 재발급 중입니다. 그 대신 예전에 받아둔 안전교육 이수증은 있는데, 거주지는? 연락처는요? 핸드폰은 지금 정지 상태라. 거주지는 저기 서울역 근처 고시원이라고 해두면. 김철수가 말끝을 흐리자 소장은 짜증 섞인 손짓으로 김철수를 밀어냅니다. 아, 됐어요. 요즘 현장이 얼마나 빡빡한데 신원불명을 써? 사고 나면 우리만 골치 아파. 냄새도 좀 심하고. 딴 데 가봐요. 김철수가 소장의 팔을 붙잡으며 애원합니다. 소장님, 저 힘은 씁니다. 벽돌 나르는 거든 뭐든 다 할 수 있어요. 일당 좀 깎아도 되니까 제발. 아, 이 양반이 사람이 말귀를 못 알아먹네. 까라니까. 소장이 김철수를 거칠게 밀칩니다. 김철수는 비틀거리며 사무소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닫힌 유리문 너머로 사람들의 비웃음 섞인 시선이 화살처럼 꽂히네요. 김철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한때 수천억 원을 주무르던 손은 이제 막노동판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거친 손이 되어버렸습니다. 김철수는 쓰라린 속을 삼키며 돌아섰습니다. 이하늘에게 새 신발을 사주겠다는 약속이 또다시 거짓말이 되어버렸네요. 해질역 서울역 광장 구석 벤치입니다. 김철수는 빈손으로 돌아온 게 못내 미안해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게 사정해서 얻은 폐기 직전의 도시락 2개를 품에 안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멀리서 터덜터덜 걸어오는 이하늘의 모습이 보입니다. 김철수가 억지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듭니다. 아들, 학교 잘 다녀왔어? 이하늘이 김철수의 표정을 살핍니다. 입은 웃고 있지만 눈가에는 피로와 좌절감이 묻어있네요. 이하늘은 단번에 알아챘지만 짐짓 밝은 목소리로 김철수 옆에 앉습니다. 아빠, 오늘은 일찍 왔네? 나 배고파 죽는 줄 알았어. 그래, 어서 먹자. 아직 따뜻해. 김철수가 건넨 차가운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두 사람은 말없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합니다. 그때 바람에 날려온 경제신문 한 장이 이하늘의 발치에 걸립니다. 누군가 읽다 버린 신문이네요. 일면 헤드라인에는 태산전자 신형 반도체 개발 성공, 주가 연일 상한가 행진이라는 굵은 글씨가 박혀 있습니다. 김철수는 그 이름을 보자마자 속이 울렁거립니다. 태산,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이하늘을 버린 그곳이니까요. 김철수가 신문을 발로 치우려 합니다. 에이, 밥맛 떨어지게. 저거 다 거품이야. 개미들 꼬시려고 찌라시 뿌리는 거지. 김철수가 툭 내뱉었습니다. 그런데 밥을 오물거리던 이하늘이 신문을 집어들더니 유심히 들여다봅니다. 아이의 눈빛이 순식간에 달라지네요. 멍하니 풍경을 보던 10살 소년의 눈이 아니라 날카로운 수수룡 메스 같은 눈빛입니다. 이하늘이 나직하게 말합니다. 아빠 말이 맞아. 근데 단순한 거품이 아니야. 김철수가 숟가락을 멈추고 이하늘을 쳐다봅니다. 응? 그게 무슨 소리냐? 여기 재무제표 요약본 봐봐. 매출 채권이 지난 분기 대비 300%나 늘었어. 근데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야.
물건은 팔린 걸로 장부에 적혀 있는데 실제로 돈은 안 들어왔다는 뜻이야. 이건 밀어내기야. 이하늘이 신문 귀퉁이에 버려진 볼펜으로 순식간에 복잡한 수식을 적어 내려갑니다. 재고 자산 회전율이 급감했어. 신형 반도체 수율에 문제가 생긴 게 분명해. 그걸 감추려고 계열사에 강제로 물량을 떠넘긴 거고, 이 뉴스는 내일 아침 9시 장 시작하자마자 기관들이 물량을 떠넘기기 위한 미끼야. 이하늘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결론을 내립니다. 내일 오전 10시 공매도 세력이 붙으면 태산전자 주가는 마이너스 30% 하한가로 직행할 거야. 지금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죽어. 김철수는 먹던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10살짜리 입에서 나올 단어들이 아니었으니까요. 더 무서운 건 전직 펀드 매니저였던 자신의 감보다 이하늘의 논리가 훨씬 더 정교하고 완벽하다는 사실입니다. 매출 채권과 현금 흐름표의 괴리. 전문가들도 쉽게 놓치는 행간을 이 아이는 단 몇 줄의 기사만으로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김철수의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이것은 재능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태산그룹의 핏줄이라는 것이 이렇게 증명되는 것일까요? 김철수가 거칠게 이하늘의 손에서 신문을 빼앗아 구겨버립니다. 이하늘, 너 이런 거 어디서 배웠어? 갑작스러운 고함에 이하늘이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뜹니다. 아, 아빠, 그냥 도서관 책에서 내가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했지. 이런 건 어른들 노름이야. 네가 알 필요도 없고 알아서도 안 돼. 김철수는 주위를 두리번거립니다. 다행히 근처에 듣는 사람은 없습니다. 김철수가 떨리는 손으로 이하늘의 어깨를 꽉 잡습니다. 하늘아, 잘 들어. 넌 그냥 평범하게 커야 해. 공부 잘하고 친구들이랑 뛰어놀고. 제발 아빠 말 들어. 튀면 안 된다고 했잖아. 세상은 너 같은 재능을 가만두지 않아. 이용해 먹으려고 혈안이 된 놈들 뿐이라고. 김철수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훈육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지키고 싶은 공포였죠. 이하늘은 아빠의 눈 속에 담긴 깊은 두려움을 읽었습니다. 아빠가 왜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지 그 깊은 사연은 모르지만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것만은 알 수 있습니다. 이하늘이 고개를 푹 숙입니다.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김철수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아이를 품에 안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소리 질러서 미안해. 다 널 사랑해서 그런 거야. 다음 날 아침 9시가 되었습니다. 서울역 대합실의 대형 전광판 앞은 웅성거리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김철수는 불안한 마음에 전광판을 올려다봅니다. 뉴스 속보가 흘러나오고 있네요. 속보, 태산전자 대규모 분식회계 의혹. 내부 고발로 밝혀져. 주가 개장 직후 하한가 추락. 시가총액 5조 원 증발. 이하늘의 예측은 정확했습니다. 아니, 정확하다 못해 소름 끼치도록 완벽했죠. 김철수는 전광판을 바라보며 마른 침을 삼킵니다. 자신이 품고 있는 이 아이는 언젠가 이 좁은 박스집을 찍고 세상 밖으로 나갈 거대한 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머지않았음을 김철수는 직감합니다. 같은 시각 서울 강남의 태산그룹 본사 35층 전략기획실입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스러운 집무실 안 최무성 전무가 핏대 선 얼굴로 전화기를 집어던집니다. 어떤 새끼야. 내부 고발자 어떤 놈이냐고. 최무성이 씩씩거리며 넥타이를 풀어 헤칩니다. 그때 검은 정장을 입은 사내 마상고 팀장이 조심스럽게 들어와 고개를 숙입니다. 전무님, 진정하십시오. 언론 통제 들어갔습니다. 최무성이 마상구를 노려보며 으르렁거립니다.
통제가 문제야? 타이밍이 너무 기가 막히잖아. 내가 회장직 승계 작업 들어가려는 딱 이 시점에 10년 전 그 일이랑 묘하게 겹친단 말이지. 최무성의 눈이 뱀처럼 가늘어집니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냅니다. 10년 전 자신이 처리했다고 믿었던 사라진 아기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마 팀장, 아무래도 찜찜해. 그때 그 아이 정말 죽은 거 확인했어? 마상구가 당황하며 대답합니다. 그때 베이비박스 담당자가 아이는 없었다고. 그러니까 없어진 게 아니라 누가 데려간 거면 어쩔 건데? 만약 그 핏줄이 살아서 돌아오면 내 계획은 다 물거품이야. 최무성이 마상구의 멱살을 잡고 끌어당깁니다. 찾아. 서울역, 고아원, 시궁창 어디든 다 뒤져. 10살 전후의 남자애야. 그리고 혹시라도 목에 그 펜던트가 걸려 있다면. 최무성이 손가락으로 목을 긋는 신용을 합니다. 사고로 위장해서 처리해. 깔끔하게. 마상구가 서늘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습니다. 쥐새끼 한 마리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날 오후 서울역 광장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평소라면 보이지 않을 검은 양복의 사내들이 떼를 지어다니며 노숙자들의 텐트를 들추고 다니네요. 그들은 거칠게 사람들을 깨우고 사진 한 장을 들이밉니다. 김철수는 폐지 리어카를 끌고 역사 뒤편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평소 알고 지내던 노숙자들의 우두머리 왕초가 헐레벌떡 김철수에게 달려옵니다. 어이, 김씨, 큰일 났어. 김철수가 놀라서 리어카를 세웁니다. 형님, 왜 그러세요? 숨 넘어가시겠네. 왕초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김철수의 팔을 잡아끕니다. 지금 깍두기들이 쫙 깔렸어. 10살짜리 꼬맹이를 찾는다는데 눈빛들이 예사롭지가 않아. 그냥 찾는 게 아니라 잡아 죽일 기세라니까. 김철수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올 것이 왔습니다. 10년을 숨죽여 살았는데 결국 그들이 냄새를 맡고 찾아온 것입니다. 어떤 놈들입니까? 몰라. 기업에서 보낸 용역 같은데. 김씨, 자네 아들내미 조심시켜. 지금 광장 쪽 텐트는 다 뒤집어 엎고 이쪽으로 오고 있어. 김철수는 왕초에게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쪽방을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폐지 리어카도 내팽개쳤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하늘아, 제발 무사해라. 김철수가 쪽방 앞에 도착했을 때 저 멀리서 검은 양복 무리가 보일러실 입구 쪽으로 다가오는 게 보입니다. 김철수는 급히 쪽방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서 문제집을 풀고 있던 이하늘이 깜짝 놀라 아빠를 쳐다봅니다. 아빠, 왜 그래? 무슨 일이야? 김철수는 대답 대신 떨리는 손으로 문을 걸어 잠그고 문 앞에 무거운 쌀자루와 책들을 쌓기 시작합니다. 김철수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습니다. 하늘아, 조용히 해. 아무 소리도 내면 안 돼. 김철수가 이하늘을 끌어안고 구석으로 몸을 숨깁니다. 이하늘은 아빠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낍니다. 문 밖에서 자박자박 구둣발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쪽입니까? 예, 냄새나는 쪽방이 하나 있습니다. 마상구의 목소리가 문 바로 앞에서 들려옵니다. 김철수가 이하늘의 입을 손으로 막습니다. 10년의 평화가 깨지는 소리가 문고리가 돌아가는 소리와 함께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콰직. 낡은 합판으로 된 쪽방 문이 비명을 지르며 뜯겨나갑니다. 김철수가 막아두었던 쌀자루와 책들이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네요. 뿌연 먼지 구름 사이로 검은 군화발이 성큼 들어옵니다.
좁은 방 안이 순식간에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로 가득 찹니다. 역겨운 땀 냄새와 비릿한 스킨 냄새가 훅 끼쳐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 마상구 팀장이 손수건으로 코를 막으며 들어옵니다. 그는 방 안을 훑어보더니 비웃음을 흘립니다. 쥐새끼들이 사는 구멍이 딱 여기군. 냄새하고는. 김철수가 본능적으로 이하늘을 등 뒤로 숨기며 외칩니다. 누구요? 남의 집에 신발 신고 들어와서 뭐 하는 짓입니까? 마상구가 김철수를 벌레 보듯 쳐다봅니다. 이게 집인가? 쓰레기장이지. 우린 서울역 방역 작업 나왔어. 근데 여기 불법 점거자가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말이야. 마상구의 시선이 김철수의 등 뒤, 겁에 질린 이하늘에게 고정됩니다. 먹잇감을 찾은 맹수의 눈빛입니다. 거기 꼬마, 이리 나와봐. 아저씨가 확인할 게 있어서 그래. 김철수가 마상구의 앞을 가로막으며 밀칩니다. 내 아들한테 손대지 마. 당장 나가. 하지만 늙고 병든 노숙자의 힘으로 건장한 해결사를 막기엔 역부족이죠. 마상구의 눈짓에 부하 한 명이 김철수의 복부를 걷어찹니다. 김철수가 바닥에 나뒹굴며 고통스러운 신음을 토합니다. 갈비뼈가 부러지는 듯한 둔탁한 소리가 방 안을 울립니다. 아빠. 이하늘이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오려 하자 마상구가 짐승처럼 달려들어 이하늘의 뒷덜미를 낚아챕니다. 잡았다. 이하늘이 발버둥칩니다. 하지만 10살 아이의 힘으로는 어른의 완력을 당해낼 수 없습니다. 마상구의 거친 손이 이하늘의 티셔츠 목덜미로 향합니다. 김철수가 그토록 감추려 했던 백금 펜던트를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바닥에 쓰러진 김철수가 피를 토하며 마상구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습니다. 안 돼. 제발. 애는 놔줘. 내가 잘못했어. 마상구가 귀찮다는 듯 김철수의 손을 군화발로 지식입니다. 아빠. 이하늘의 눈이 뒤집힙니다. 공포는 순식간에 분노로 바뀝니다. 이하늘의 머릿속이 차갑게 식으며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합니다.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도망칠 곳도 없습니다. 놈들이 방심한 이 순간이 유일한 기회입니다. 뜨거운 거, 시끄러운 거, 혼란. 이하늘의 눈의 구석에 놓인 다 쓴 부탄가스 통과 벽 쪽에 노출된 낡은 보일러 배관 밸브가 들어옵니다. 저 배관 뒤에는 서울역 전체로 연결되는 고압 증기 파이프가 흐르고 있다는 걸 이하늘은 알고 있습니다. 이하늘이 젖먹던 힘을 다해 마상구의 팔뚝을 물어뜯습니다. 으악! 이 새끼가! 마상구가 비명을 지르며 팔을 휘두릅니다. 이하늘이 그 반동을 이용해 바닥으로 굴러 떨어집니다. 찰나의 순간입니다. 이하늘은 주저없이 바닥에 있던 부탄가스통을 집어들고 보일러 배관 밸브를 향해 전력으로 던집니다. 깡마이너스.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낡은 밸브가 터져나갑니다. 치이잉 마이너스. 엄청난 압력의 하얀 증기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좁은 방 안은 순식간에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사우나처럼 변해버립니다. 뭐야? 앞이 안 보여. 뜨거워. 이거 안 막아. 당황한 사내들이 뒷걸음질 치며 우왕좌왕합니다. 그 틈을 타 이하늘은 바닥을 더듬어 김철수가 구걸할 때 쓰던 찌그러진 꽹과리를 집어듭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쇠파이프를 들어 미친 듯이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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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 고막을 찢을 듯한 꽹과리 소리가 보일러 배관을 타고 서울역 전체로 울려 퍼집니다. 이하늘이 목이 터져라 비명을 지릅니다. 불이야. 불났어요. 서울역에 불났어요. 사람 살려. 그냥 소리치는 게 아닙니다. 환기구 위치를 정확히 향해 소리쳐
그 소리가 대합실까지 가장 크게 전달되도록 합니다. 젠장, 미친 꼬마 새끼가. 조용히 안 해. 마상구가 허공에 주먹질을 해대지만 자욱한 증기 때문에 이하늘을 찾을 수 없습니다. 곧이어 밖에서 뭐야? 불이야? 소방차 불러. 하는 사람들의 웅성거림과 함께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경찰과 소방차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아이를 납치하다 걸리면 태상그룹 전체가 시끄러워집니다. 마상구가 입술을 깨물며 소리칩니다. 철수해. 일단 빠진다. 경찰 오면 골치 아파. 마상구 일당이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마상구는 나가면서 바닥에 웅크린 김철수의 옆구리를 한 번 더 걷어찹니다. 운 좋은 줄 알아라. 다음에 보면 둘 다 제삿날인 줄 알아. 사내들이 사라지자 방 안엔 뜨거운 증기와 거친 숨소리만 남습니다. 김철수는 고통을 참으며 바들바들 떨고 있습니다. 하늘아. 괜찮냐? 아빠. 이하늘이 김철수를 부축해 일으킵니다. 작은 손이 덜덜 떨리고 있습니다. 기지를 발휘해 위기는 넘겼지만 죽음의 공포가 가신 건 아닙니다. 이하늘은 울지 않습니다. 대신 바닥에 떨어진 꽹과리를 내던지고 김철수의 팔을 어깨에 겁니다. 여기 더 있으면 안 돼. 놈들이 다시 올 거야. 경찰한테 가도 우리만 잡혀. 김철수는 피 섞인 침을 뱉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10년간 지켜온 보금자리가 무너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서울 하늘 아래 몸 뉘을 곳 하나 없는 진짜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하수구와 연결된 개구멍을 통해 간신히 서울역을 빠져나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뜨거워진 폐부로 들어옵니다. 김철수가 비틀거리며 묻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냐? 갈 데가 없는데. 이하늘이 김철수의 허리를 단단히 잡으며 말합니다. 명동으로 가요. 명동? 거긴 왜? 아빠가 예전에 그랬잖아. 명동에 귀신 같은 영감님이 산다고. 돈 냄새 하나는 기가 막히게 맡는다고. 김철수의 눈이 커집니다. 박영감. 과거 명동 사채 시장의 전설이자 지금은 폐지 줍는 노인으로 위장해 사는 괴짜. 김철수와는 폐지를 줍다 몇 번 마주친 악연 아닌 악연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영감. 성질이 괴팍해서 우릴 받아줄 리가 없어. 내가 설득할게. 나 믿지? 이하늘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납니다. 김철수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음을 직감하고 무거운 발걸음을 옮깁니다. 새벽 2시 명동의 뒷골목입니다. 화려한 네온 사인이 꺼진 거리는 기괴할 정도로 적막하네요. 김철수는 부러진 갈비뼈의 통증 때문에 식은땀을 비 오듯 흘리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멈춰선 곳은 재개발이 중단된 낡은 상가 건물 뒤편입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폐지와 고철들이 입구를 막고 있어 영락없는 쓰레기장으로 보입니다. 여기야. 헉. 김철수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폐지 더미 사이에 숨겨진 낡은 종을 3번 울립니다. 딸랑. 잠시 후 폐지 더미가 무너지듯 갈라지며 한 노인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꾀죄죄한 점퍼에 벙거지 모자를 쓴 박영감입니다. 그는 김철수의 피투성이 몰골을 보고도 놀란 기색 없이 혀를 찹니다. 꼴 좋구만. 서울역 대장 노릇하더니 결국 사단이 났어? 빚쟁이한테라도 쫓기나? 김철수가 바닥에 엎드려 애원합니다. 영감님, 제발 하룻밤만 숨겨주십시오. 갈 데가 없습니다. 애가 위험해요. 박영감이 코웃음을 칩니다. 여기가 무슨 무료급식소인 줄 아나? 나도 입에 풀칠하기 바쁜 사람이야. 돈 없으면 당장 꺼져. 박영감은 냉정하게 등을 돌려 다시 들어가려 합니다.
그때 김철수의 품에서 고개를 든 이하늘이 박영감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외칩니다. 돈은 없지만 돈을 벌어들일 순 있어요. 당돌한 아이의 말에 박영감이 멈칫합니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이하늘을 훑어봅니다. 허름한 옷차림, 공포에 질려 있어야 할 10살 꼬마. 하지만 아이의 눈빛은 살기로 번뜩이고 있습니다. 박영감은 과거 명동 바닥에서 수많은 인간 군상을 보아왔죠. 그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꼬마는 평범한 애가 아니라는 것을요. 맹랑한 놈일세. 내까짓게 무슨 수로 돈을 벌어? 할아버지 주식하시죠? 요즘 계속 잃고 계신 거 다 알아요. 박영감의 눈썹이 꿈틀합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비밀이었습니다. 제가 복구해 드릴게요. 대신 우리 아빠 치료해주고 숨겨주세요. 박영감이 재미있다는 듯 킬킬거립니다. 그는 폐지 더미 안쪽에 철문을 엽니다. 들어와라. 말만 번지르르한 놈이면 내 손에 뼈도 못 추릴 줄 알아. 겉보기엔 쓰레기장 같았지만 문 안쪽으로 이어진 지하 계단을 내려가자 놀라운 공간이 나타납니다. 곰팡이 냄새 대신 묵은 책 냄새와 기계 돌아가는 열기가 느껴지는 사방이 모니터로 둘러싸인 벙커 같은 방입니다. 박영감이 김철수를 낡은 소파에 눕히고 구급상자를 던져줍니다. 갈비뼈 나간 것 같은데 붕대나 감고 있어. 죽진 않을 거다. 김철수가 고통을 참으며 붕대를 감는 사이 박영감은 구석에 있는 책상에서 묵직한 고성능 노트북 하나를 꺼내 이하늘 앞에 툭 던져놓습니다. 증명해봐라. 지금 당장. 이하늘은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전원 버튼을 누르자 파란 불빛이 아이의 창백한 얼굴을 비춥니다. 화면에 복잡한 주식 차트가 떠오릅니다. 이하늘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 올려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10년간 어둠 속에 숨겨져 있던 천재가 드디어 세상이라는 거대한 바다로 나가는 출항 신호였습니다. 이하늘이 숨을 고르며 엔터키를 누릅니다. 보여드릴게요. 제가 누군지. 명동의 지하 벙커, 10살 소년과 괴짜 노인의 위험한 동거가 시작되는 밤입니다. 모니터 불빛에 반사된 이하늘의 눈동자가 서늘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가 지났습니다. 명동 지하 벙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네요. 쾌쾌한 곰팡이 냄새와 뜨겁게 달아오른 컴퓨터 본체의 열기가 뒤섞여 묘한 긴장감을 자아냅니다. 박영감이 종이컵에 믹스커피를 휘저으며 이하늘 앞에 섰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보안카드를 꺼내 책상 위에 탁 하고 내려놓습니다. 자, 옛다. 내 차명 계좌다. 잔고는 딱 500만 원 들어있다. 이걸로 뭘 보여주겠다는 건지 어디 한번 보자. 박영감이 팔짱을 끼며 빗딱하게 섰습니다. 그는 여전히 이 10살짜리 꼬마를 믿지 않는 눈치입니다. 그저 갈 곳 없는 부자의 객기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죠. 소파에 누워있던 김철수가 걱정스런 눈빛으로 몸을 일으키려 합니다. 하늘아, 무리하지 마라. 그냥 영감님께 사정해서. 아빠는 좀 쉬고 있어. 금방 끝낼게. 이하늘이 김철수를 안심시키듯 미소 짓고는 다시 모니터로 시선을 돌립니다. 아이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게 변합니다. 이하늘이 박영감을 올려다보며 말합니다. 할아버지, 이거 주식계좌 말고 파생상품 거래도 되게 해주세요. 선물 옵션 계좌요. 박영감이 마시던 커피를 뿜을 뻔했습니다. 뭐? 파생? 야 이놈아, 그건 어른들도 패가망신하는 도박판이야. 500만 원을 5분 만에 날릴 셈이냐? 태산전자 주가가 오늘 폭락할 거예요. 주식은 떨어지면 손해지만
선물은 떨어지는 쪽에 돈을 걸 수 있잖아요. 하락장에 베팅할 거예요. 이하늘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박 영감은 기가 막히다는 듯 혀를 찹니다. 참, 맹랑한 놈일세. 그래, 내 멋대로 해봐라. 대신 깡통 차면 그 길로 내 아비 데리고 나가는 거다. 박 영감이 설정을 바꿔주자 이하늘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타닥, 탁, 타다닥. 현란한 타자 소리가 지하 벙커를 채웁니다. 이하늘에게 모니터 속의 차트는 단순한 그래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생물의 맥박이자 수많은 욕망이 엉켜있는 파동이었죠. 이하늘의 머릿속에서 복잡한 수식들이 순식간에 계산됩니다. 지금이야. 공포에 질린 사람들이 주식을 내다 팔기 시작했어. 투매가 쏟아질 때 더 강하게 밀어붙여야 해. 이하늘이 마우스 버튼을 클릭합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이하늘은 태산전자의 주가가 떨어질 것이라는 쪽에 전 재산을 걸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레버리지, 즉 빚까지 끌어다 쓰는 위험한 방식이었죠. 김철수는 식은땀을 흘리며 마른 침을 삼킵니다. 하늘아, 괜찮은 거니? 그때였습니다. 모니터 속의 그래프가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야, 주가 빠진다. 팍팍 빠진다. 박 영감이 모니터 앞으로 얼굴을 들이밀며 소리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상한가를 치던 태산전자의 주가가 이하늘의 예측대로 수직으로 낙하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파란색 숫자들이 비처럼 쏟아져 내립니다. 남들에게는 비명이 터져나오는 폭락장이지만 하락에 돈을 건 이하늘에게는 돈벼락이 쏟아지는 축제입니다. 하지만 이하늘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이에요. 기술적 반등이 올 타이밍. 주가가 바닥을 찍고 잠시 튀어오르는 순간 이하늘은 번개같이 포지션을 바꿉니다. 이번엔 상승의 겁니다. 떨어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잡는 것 같은 미친 짓입니다. 이 미친 꼬마가 다시 오르잖아. 빨리 팔아. 박 영감이 다급하게 외쳤지만 이하늘은 입을 꾹 다문 채 모니터만 응시합니다. 3, 2, 1. 지금. 이하늘이 매도 버튼을 누릅니다. 정확히 고점에서 팔고 빠집니다. 그리고 다시 하락에 겁니다. 상승과 하락, 그 거친 파도 위를 이하늘은 서핑하듯 유려하게 타고 넘습니다. 10살 아이의 손놀림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속도입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이하늘이 마지막으로 엔터키를 강하게 칩니다. 탁! 끝났습니다. 이하늘이 의자에서 내려오며 말합니다. 박 영감은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잡고 잔고를 확인합니다. 5,300만 원? 박 영감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집니다. 500만 원이 30분 만에 5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정확히 10배입니다. 박 영감이 이하늘을 쳐다봅니다. 그의 눈빛은 이제 호기심을 넘어 경외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너 정체가 뭐냐? 귀신이라도 씌인 게냐? 어떻게 이따위 잡주 움직임을 다 읽어? 이하늘은 대답 대신 김철수에게 달려가 안깁니다. 방금 전까지 자본시장을 쥐락펴락하던 냉철한 승부사의 얼굴은 사라지고 칭찬을 바라는 아이의 얼굴로 돌아와 있네요. 아빠 봤어? 이제 우리 돈 걱정 안 해도 돼. 내가 아빠 병원비 다 벌 수 있어. 김철수는 말없이 이하늘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기특함보다는 두려움이, 안도감보다는 서글픔이 밀려옵니다. 이 엄청난 재능이 결국 독이 되어 돌아올 것임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 고생했다. 우리 아들. 박 영감이 헛기침을 하며
분위기를 깹니다. 그래, 실력은 확실하구만. 인정하마. 박영감이 진지한 표정으로 이하늘 앞에 쭈그리고 앉아 눈높이를 맞춥니다. 얘야, 내 돈 굴려볼 생각 없냐? 네가 원하는 건 뭐든 들어주마. 신분 세탁이든 안전가옥이든 아니면 태상그룹을 무너뜨릴 칼이든. 박영감은 흙 속에 묻혀있던 거대한 다이아몬드를 발견한 탐욕과 흥분으로 눈을 번뜩입니다. 이하늘이 김철수를 바라봅니다. 김철수는 고개를 저으려 했지만 이하늘은 단호하게 박영감을 향해 고개를 끄덕입니다. 할게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조건? 말만 해라. 아빠를 살려주세요. 최고의 의사, 최고의 약 다 써주세요. 그리고 제 이름은 숨겨주세요. 전 유령이 될 거예요. 유령? 네. 고스트. 그게 제 이름이에요. 박영감이 씩 웃으며 악수를 청합니다. 좋다. 거래 성립이다. 고스트. 명동의 지하 벙커, 낡은 노트북 하나로 대한민국을 뒤흔들 유령 투자자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벙커는 더 이상 칙칙한 창고가 아닙니다. 박영감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최신형 서버와 6개의 모니터가 설치된 흡사 월스트리트의 전문 트레이딩 룸처럼 변모해 있습니다. 여의도 증권가에는 괴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고스트라는 정체불명의 슈퍼 개미가 태상그룹 관련 작전주만 골라서 박살내고 있다는 소문이었죠. 매도 주문 체결되었습니다. 수익률 420%, 실현 손익 32억 원. 무미건조한 기계음이 울려 퍼집니다. 의자에 파묻혀 다리조차 땅에 닿지 않는 작은 체구의 이하늘이 기지개를 켭니다. 오늘 태상건설 작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금 추적 피하려면 페이퍼 컴퍼니로 돌려야 해요. 할아버지, 홍콩 쪽 계좌 준비되셨죠? 박영감이 혀를 내두르며 율무차를 홀짝입니다. 너 진짜 무서운 놈이다. 최무성 그놈 지금쯤 혈압 터져서 뒷목 잡고 있을 거다. 벌써 3번째 작전 실패니까. 이하늘의 활약으로 태상그룹 계열사들의 주가 조작은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고 최무성의 비자금줄은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박영감은 하늘이 벌어들인 막대한 수익금을 여러 개의 유령회사로 분산시켜 태상그룹의 지분을 야금야금 사들이고 있었죠. 같은 시각 태상그룹 본사 최무성의 집무실입니다. 최무성이 재떨이를 집어던지며 고함을 지릅니다. 야, 이 멍청한 새끼들아. 또 당해? 그 고스트라는 놈 대체 정체가 뭐야? 마상구 팀장이 고개를 푹 숙인 채 벌벌 떨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IP를 추적해봤는데 러시아를 거쳐서 남미로 우회하고 있어서 도저히 잡히지가 않습니다. 핑계대지 마. 국정원 출신 해커들을 쓰든 흥신소를 풀든 무조건 찾아내. 내 돈 갉아먹는 쥐새끼, 내 손으로 가죽을 벗겨버릴 테니까. 최무성의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한 공포와 분노가 그를 미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시 명동 지하 벙커입니다.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김철수가 앞치마를 두르고 된장찌개를 끓여내옵니다. 구수한 냄새가 벙커 안을 가득 채웁니다. 늘 배달음식이나 컵라면으로 때우던 그들에게 오랜만에 찾아온 따뜻한 밥상입니다. 하늘아, 밥 먹자. 오늘은 네가 좋아하는 두부 많이 넣었다. 우와, 아빠 최고. 이하늘이 모니터 앞을 떠나 식탁으로 달려옵니다. 박영감도 숟가락을 들며 거듭니다. 어이 김씨, 솜씨가 제법인데? 식당 하나 차려도 되겠어. 과찬이십니다. 많이 드세요. 세 사람은 오순도순 밥을 먹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화롭기 그지없는 풍경입니다. 하지만 김철수의 안색은 날이 갈수록 창백해지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던 김철수가 갑자기 입을 틀어막습니다. 김철수가 급히 화장실로 뛰어들어갑니다. 문을 잠그자마자 기침이 터져 나옵니다. 쿨럭, 쿨럭, 컥. 김철수가 변기를 붙잡고 피를 토해냅니다. 이번엔 양이 많습니다. 변기 물이 붉게 물들 정도로 선명한 핏덩이들입니다. 김철수가 거울을 봅니다. 거울 속의 남자는 핏기 하나 없이 해골처럼 말라가고 있습니다. 안 돼. 아직은 안 돼. 우리 하늘이 이제 겨우 자리 잡았는데. 김철수가 떨리는 손으로 입가에 묻은 피를 닦아냅니다. 그는 수돗물을 틀어 피를 씻어내며 오열을 삼킵니다. 밖에서는 이하늘과 박영감의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할아버지, 장기는 그렇게 두면 안 되죠. 제가 포먹을게요. 어허, 이 녀석 봐라. 낙장불입이다. 김철수는 거울을 보며 억지 미소를 연습합니다. 아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아들의 행복을 깨지 않기 위해서. 괜찮다. 난 괜찮아. 김철수가 화장실 문을 열고 나옵니다. 언제 아팠냐는 듯 환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하늘아, 아빠가 과일 깎아줄까? 이하늘이 고개를 돌려 김철수를 봅니다. 응, 사과 깎아줘. 이하늘은 웃고 있지만 아빠의 창백한 입술과 미세하게 떨리는 손끝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가슴속에 불안한 그림자가 짙게 드리웁니다. 명동의 밤은 깊어가고 벙커 안의 행복은 살얼음판 위를 걷는 듯 위태롭기만 합니다. 고스트의 승승장구 뒤편으로 죽음의 그림자가 김철수에게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매서운 추위가 물러가고 명동 거리에도 봄 기운이 완연해졌습니다. 회색빛 콘크리트 틈새로 이름 모를 들꽃들이 고개를 내미는 4월의 어느 날 오후입니다. 지하 벙커 안 이하늘이 모니터 화면을 응시하다가 마침내 키보드에서 손을 뗍니다. 6개의 모니터에 떠있던 모든 차트가 붉은색 수익 곡선을 그리며 정점을 찍고 있네요. 이하늘이 길게 기지개를 켜며 의자에서 일어납니다. 됐다. 목표 달성. 옆에서 꾸벅꾸벅 졸던 박영감이 번쩍 눈을 뜹니다. 응? 뭐라 그랬냐? 다 팔았어? 네. 이번 쿼터 목표 수익률 500% 달성했어요. 자금 세탁까지 깔끔하게 끝냈고요. 이하늘이 해맑게 웃으며 컴퓨터 전원을 끕니다. 박영감이 입을 딱 벌리며 모니터를 확인하더니 혀를 내두릅니다. 참. 귀신이 고칼 노릇이네. 너 진짜 사람이 맞긴 하냐? 이하늘은 대답 대신 침대에서 쉬고 있는 김철수에게 달려갑니다. 김철수는 낡은 잡지를 보고 있다가 아들을 반깁니다. 아빠, 나 오늘 일찍 끝났어. 나가자. 김철수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묻습니다. 벌써? 아직 장마감 안 됐잖아. 오늘 날씨가 너무 좋잖아. 그리고 아빠한테 꼭 사주고 싶은 게 있단 말이야. 빨리 옷 입어. 이하늘이 김철수의 손을 잡아 끕니다. 김철수는 못 이기는 척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래. 알았다. 날도 풀렸는데 바람이나 쐬러 갈까? 두 사람은 박영감에게 인사를 하고 벙커를 나섭니다. 박영감이 뒤에서 소리칩니다. 야, 올 때 붕어빵이라도 좀 사와라. 네, 다녀올게요. 명동의 거리는 활기로 가득합니다. 두꺼운 패딩을 벗어 던지고 가벼운 옷차림을 한 사람들이 거리를 메우고 있네요. 김철수와 이하늘은 인파를 헤치고 명동 한복판에 있는 최고급 한우 전문점으로 들어갑니다. 입구부터 고소한 고기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종업원이 두 사람을 룸으로 안내합니다.
김철수는 고급스러운 실내 장식과 메뉴판의 가격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하늘아, 여기 너무 비싼 데 아니냐? 1인분에 10만 원이 넘네. 그냥 나가서 국밥이나 먹자. 김철수가 엉덩이를 들썩거리며 나가려 합니다. 이하늘이 단호하게 김철수를 자리에 앉힙니다. 아빠, 나 돈 많아. 이제 아빠 평생 놀고 먹어도 될 만큼 벌었어. 오늘은 내가 쏘는 거니까 맘껏 먹어. 잠시 후 마블링이 꽃처럼 피어난 최고급 살치살이 숯불 위에 올려집니다. 치익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고기가 익어갑니다. 이하늘이 집게를 들고 고기를 굽습니다. 아빠는 가만히 있어. 내가 다 구워줄게. 잘 익은 고기 한 점을 이하늘이 김철수의 밥그릇 위에 올려줍니다.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고기입니다. 지난 10년 유통기한 지난 편의점 도시락이나 식은 김밥 꽁다리만 먹여왔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번 돈이라며 아비에게 고기를 대접하고 있습니다. 김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젓가락을 짚습니다. 고기를 입에 넣었습니다. 입안에서 살살 녹는 고소한 기름기.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고기입니다. 하지만 김철수의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것은 뜨거운 덩어리 같습니다. 맛있다. 진짜 맛있다. 우리 아들. 김철수의 눈에서 툭 하고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져 밥그릇을 적십니다. 이하늘이 놀란 눈으로 묻습니다. 아빠, 왜 울어? 맛없어? 즐겨? 아니, 너무 맛있어서 그래. 아빠가 못난 놈이라 우리 하늘이 이런 거 진작 못 사주고 얻어먹기나 하고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김철수가 고개를 숙이고 흐느낍니다. 이하늘이 자리에서 일어나 김철수의 눈물을 휴지로 닦아줍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아빠가 나 살렸잖아. 10년 전에 아빠 없었으면 난 벌써 죽었어. 이 고기 100만 번 사줘도 아빠 은혜 못 갚아. 이하늘이 김철수의 거친 손을 꼭 잡습니다. 그러니까 울지 마. 앞으론 내가 아빠 꽃길만 걷게 해줄게. 알았지? 김철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습니다. 창밖으로 따스한 봄 햇살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습니다. 지옥 같던 겨울이 끝나고 그들에게도 봄이 온 것만 같습니다. 배불리 식사를 마친 두 사람이 택시를 타고 향한 곳은 잠실의 놀이공원입니다. 평일 오후라 사람은 많지 않지만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비명과 웃음소리가 놀이공원의 활기를 더해줍니다. 우와, 아빠 저거 봐. 성이 진짜 커. 주식시장을 쥐락펴락하던 냉철한 승부사 고스트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이하늘은 여느 10살 아이처럼 들떠서 김철수의 손을 이끕니다. 두 사람은 입구에서 우스꽝스러운 동물 귀 머리띠를 하나씩 사서 썼습니다. 김철수는 곰돌이, 이하늘은 토끼입니다. 한 손에는 아이스크림을, 한 손에는 추러스를 든 채 두 사람은 놀이공원 곳곳을 누빕니다. 이하늘이 저 멀리 보이는 거대한 롤러코스터를 가리키며 소리칩니다. 아빠, 우리 저거 타자. 엄청 빠르대. 김철수가 롤러코스터를 올려다봅니다. 굉음을 내며 질주하는 열차를 보자마자 김철수의 시야가 핑 돌며 어지러움이 밀려옵니다. 사실 김철수는 아까부터 명치 끝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을 참고 있었습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흐르고 있지만 내색할 수는 없습니다. 김철수가 짐짓 무서운 척 너스레를 떱니다. 아이고, 아빠는 저런 것 하면 심장이 멎을 것 같아. 무서워서 못하겠다. 아빠는 여기서 구경하고 있을게. 하늘이 혼자 타고 올래? 이하늘이 입술을 삐죽거립니다. 에이, 혼자 타면 재미없는데. 그럼 아빠도 탈 수 있는 거 타자. 회전목마는 어때? 그래, 그거 좋네. 말 타자, 말.
두 사람은 회전목마에 올랐습니다. 왈츠풍의 음악과 함께 회전목마가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하늘은 앞쪽 말에 타서 신이 난 듯 김철수를 향해 손을 흔듭니다. 아빠, 나 봐봐. 안녕. 김철수는 뒤쪽 마차에 앉아 아들을 바라봅니다. 빙글빙글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오직 이하늘만이 빛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철수는 가슴을 쥐어뜯는 통증을 참으며 억지로 입꼬리를 올려 환하게 웃어 보입니다. 신이시여, 제발 오늘 하루만 버티게 해주소서. 이 아이에게 웃는 모습만 기억되게 해주소서. 김철수의 시야가 조금씩 흐려집니다. 눈앞에 아들이 2개, 3개로 겹쳐 보입니다. 하지만 그는 눈을 부릅뜨고 아들의 모습을 눈에 담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놀이공원의 성캐설에 화려한 조명이 켜집니다. 곧 불꽃놀이가 시작된다는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두 사람은 광장이 잘 보이는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밤바람이 찹니다. 김철수가 자신의 겉옷을 벗어 이하늘의 어깨에 덮어줍니다. 오늘 재밌었어? 응. 태어나서 오늘이 제일 재밌었어. 아빠는? 나도 오늘이 내 인생 최고의 날이다. 김철수는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냅니다. 오랫동안 꼬깃꼬깃 숨겨왔던 그 물건, 백금 펜던트입니다. 하늘아, 잠깐 목 좀 내밀어봐. 김철수는 이하늘의 목에 펜던트를 걸어줍니다. 그리고 옷 안으로 보이지 않게 깊숙이 넣어줍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에 이하늘이 놀란 눈으로 묻습니다. 이거 잃어버린 거 아니었어? 아빠가 가지고 있었어. 내 친부모가 남긴 유일한 물건이잖아. 혹시 나중에라도 아빠가 없으면 이게 널 지켜줄지도 몰라. 이하늘이 펜던트를 만지작거리더니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나 이거 필요 없어. 내 아빠는 김철수 한 명뿐이야. 알아. 하지만 하늘아, 이건 내 뿔이야. 언젠가 네가 세상에 당당히 서게 될 때 필요한 거야. 김철수는 이하늘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밤하늘을 올려다봅니다. 펑, 퍼벙. 굉음과 함께 첫 번째 불꽃이 밤하늘을 수놓습니다. 형형색색의 불꽃이 터지며 사람들의 탄성을 자아냅니다. 우와, 예쁘다. 이하늘이 불꽃을 보며 감탄합니다. 김철수도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하지만 그의 귀에는 불꽃 터지는 소리 대신 B- 하는 이명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전멸합니다. 하늘아, 아빠는 욕심 없다. 네가 재벌 회장 손자가 되는 것도 천재 소리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 그냥 아프지 말고 남들처럼 평범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김철수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립니다. 숨쉬기가 힘들어집니다. 폐가 굳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하늘은 불꽃의 시선을 뺏겨 김철수의 상태를 눈치채지 못하고 대답합니다. 아빠, 나 약속할게. 나중에 내가 어른 되면 아빠 집도 사주고 여행도 보내줄게. 우리 둘이서 평생 같이 살자. 응? 그래. 그래야지. 우리 아들. 이하늘이 김철수의 품에 머리를 기댑니다. 펑펑 터지는 불꽃 아래 두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자처럼 보입니다. 그때였습니다. 툭! 김철수의 코에서 붉은 액체가 떨어져 이하늘의 하얀 티셔츠 위로 번집니다. 김철수가 황급히 손으로 코를 막습니다. 하지만 댐이 무너진 듯 피가 멈추지 않고 쏟아져 나옵니다. 아빠. 축축한 느낌에 고개를 든 이하늘이 비명을 지릅니다. 아빠, 코피가 안 멈춰. 김철수가 이하늘을 안심시키려 손을 젓습니다. 괜찮아. 조금 피곤해서. 하지만 말을 끝맺기도 전에
김철수의 몸이 힘없이 앞으로 기울어집니다. 아빠. 김철수가 이하늘의 어깨 위로 쓰러집니다. 김철수의 입과 코에서 쏟아진 피가 이하늘의 옷과 벤치를 붉게 물들입니다. 이하늘이 김철수의 몸을 흔듭니다. 몸이 불덩이처럼 뜨겁습니다. 아빠, 정신 차려. 눈 좀 떠봐. 아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서 몰려듭니다. 어머, 저 사람 왜 저래? 피를 너무 많이 흘리는데? 빨리 119 불러요. 축제 음악 소리와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뒤섞여 혼란스럽습니다. 이하늘은 피투성이가 된 김철수를 끌어안고 울부짖습니다. 살려주세요. 우리 아빠 좀 살려주세요.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옵니다. 놀이공원에 경쾌한 퍼레이드 음악을 찍고 들어오는 죽음의 소리입니다. 잠시 후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달려옵니다. 김철수가 들것에 실립니다. 산소 마스크가 씌워지지만 그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구급차 안입니다. 좁은 차 안은 붉은 경광등 불빛이 번쩍이며 긴박감을 더합니다. 이하늘은 구급대원 옆에 쭈그리고 앉아 김철수의 손을 꼭 잡고 있습니다. 피가 묻어 끈적거리는 손입니다. 아빠, 죽지 마. 제발 죽지 마. 놔두고 가지 마. 이하늘의 눈물이 김철수의 손등 위로 뚝뚝 떨어집니다. 심전도 모니터가 불규칙하게 요동칩니다.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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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구급대원이 다급하게 무전을 칩니다. 환자 의식 없음. 혈압 60에 40. 대량 출혈로 인한 쇼크 상태. 도착 즉시 수혈 준비해 주세요. 이하늘은 멍하니 모니터의 그래프를 바라봅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주식 차트를 보며 세상을 다 가진 듯 웃었던 그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서 춤추는 저 생명의 그래프 앞에서는 자신이 가진 수천억 원의 돈도 천재적인 두뇌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신이시여, 제발 아빠를 데려가지 마세요. 다 포기할게요. 돈도 복수도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아빠만 살려주세요. 이하늘의 간절한 기도가 사이렌 소리에 묻혀 밤하늘로 흩어집니다. 가장 빛나던 하루가 가장 깊은 어둠 속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이 10년 전 그 겨울밤처럼 차갑고 무심하게만 느껴집니다. 구급차가 병원 응급실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의료진들이 달려나옵니다. 비키세요. 응급 환자입니다. 이하늘은 멀어지는 이동 침대를 뒤쫓아 달리며 닫히는 응급실 자동문 너머로 축 늘어진 아빠의 손을 마지막으로 봅니다. 그 손은 더 이상 자신을 잡아줄 힘이 없어 보입니다. 이하늘이 털썩 주저앉습니다. 아이의 작은 등 위로 병원의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내리꽂힙니다. 다음 날 새벽 대학병원 VIP 병동의 복도는 숨막힐 듯한 정막에 휩싸여 있습니다. 최고급 대리석 바닥과 은은한 조명은 호텔을 방불케 하지만 그곳의 감도는 공기는 죽음의 냄새를 풍기고 있네요. 이하늘이 병실 앞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있습니다. 어제 입었던 피 묻은 티셔츠 그대로입니다. 초점 없는 눈으로 바닥만 응시하는 아이의 모습이 처량하기 그지없습니다. 잠시 후 박영감과 주치의가 병실에서 나옵니다. 박영감의 표정이 흑빛입니다. 이하늘이 벌떡 일어나 의사의 가운 자락을 붙잡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빠 괜찮은 거죠? 수술하면 낫는 거죠? 의사가 난처한 표정으로 안경을 고쳤습니다. 그는 차마 아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차트를 내려다보며 말합니다. 보호자분,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환자분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 말기입니다. 게다가 오랜 노숙 생활로 영양 상태가 최악인데다 면역 체계가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갈비뼈 골절로 인한 내상까지 겹쳐서 의사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무겁게 고개를 젓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하늘의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박 영감이 의사의 멱살을 잡을 듯이 다가서며 소리칩니다. 이봐요. 돈이라면 얼마든지 줄 테니까 살려내. 대한민국 최고 병원이라며 고작 이따위 소리나 하려고 비싼 돈 받는 거야?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당장 골수 이식이 필요한데 맞는 공여자를 찾을 확률도 희박하고 설령 찾는다 해도 지금 환자분의 체력이 수술을 버티지 못합니다. 마취하는 순간 심장이 멎을 겁니다. 박 영감이 욕설을 내뱉으며 벽을 쾅 칩니다. 젠장, 빌어먹을. 이하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스르르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자신이 번 수천억 원의 돈이 휴지 조각처럼 느껴집니다. 태상그룹의 주가를 떨어뜨리고 세상을 비웃어줬지만 정작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 하나를 지킬 힘이 없습니다. 이하늘이 무릎에 얼굴을 묻고 흐느낍니다. 내가 너무 늦었어. 아빠가 아픈 줄도 모르고 나만 맛있는 거 먹고 나만 신나서. 죄책감이 아이의 작은 어깨를 짓누릅니다. 박 영감이 안타까운 눈으로 이하늘을 내려다보다가 한숨을 쉬며 어디론가 전화를 걸기 위해 자리를 뜹니다. 해외의 명의라도 찾아보려는 심산이겠죠. 깊은 밤이 되었습니다. 병실 안에는 기계음만이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습니다. B-, B-, B-. 김철수는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습니다. 이하늘은 침대 옆에 엎드려 김철수의 손을 잡고 잠이 들었습니다. 새벽 3시 병원의 정막을 깨고 또각또각 구두 굽소리가 복도를 울립니다. VIP 병동은 일반인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되는 곳이지만 검은 정장을 입은 사내들에게 보안 시스템은 무용지물이었죠. 이미 병원의 보안 서버는 누군가에 의해 먹통이 된 상태입니다. 병실 문이 스르르 열립니다. 찬바람과 함께 최무성 전무가 들어옵니다. 그의 뒤로 마상구 팀장과 덩치들이 병실 입구를 막아섭니다. 소파에서 쪽잠을 자던 박 영감이 인기척에 눈을 떴습니다. 누구냐? 박 영감이 소리치려 했지만 마상구가 순식간에 달려들어 박 영감의 입을 틀어막고 벽으로 밀칩니다. 박 영감이 버둥거렸지만 건장한 경호원들에게 제압당해 바닥에 눌립니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이하늘이 부스스 눈을 떴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이하늘이 고개를 들자 눈앞에 악마가 서 있습니다. 최무성입니다. 그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침대에 누워있는 김철수를 내려다보고 있네요. 이거 참 꼴이 말이 아니군. 쥐새끼처럼 잘 도망다닌다 싶더니 결국 제 발로 덫에 걸려들었어. 최무성이 손수건으로 코를 막으며 김철수의 링거줄을 손가락으로 툭툭 건드립니다. 의료보험 기록도 없는 유령 환자가 VIP 병실에 입원했다는 보고를 받았지. 그리고 그 병원비를 결제한 계좌가 요즘 날 괴롭히는 고스트라는 작자와 연관되어 있더군. 최무성의 시선이 구석에서 떨고 있는 이하늘에게 향합니다. 그는 천천히 이하늘에게 다가가 쭈그리고 앉아 눈높이를 맞춥니다. 네가 그 고스트냐? 아니면 잃어버린 내 조카님이신가? 이하늘은 핏발선 눈으로 최무성을 노려봅니다. 두려움보다 분노가 앞섭니다. 우리 아빠 건드리지 마. 나가. 아빠라.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한테 아빠라니. 눈물겹도록 감동적이구만.
최무성은 웃음기를 거두고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거래를 하자, 꼬마야. 네가 순순히 우릴 따라오면 저거지의 치료비와 최고급 의료진을 지원해주마. 골수 이식? 내가 맘만 먹으면 내일 당장이라도 구해올 수 있어. 이하늘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악마의 유혹입니다. 자신이 따라가면 죽거나 갇힐 것이 뻔합니다. 하지만 거절하면 아빠는 이대로 죽습니다. 거짓말. 넌 우릴 죽일 거야. 똑똑하네. 하지만 너한테 선택지가 있을까? 최무성이 눈짓하자 마상구가 김철수의 산소호흡기 밸브에 손을 얹습니다. 네가 거절하면 지금 당장 저 기계가 멈출 테니까. 안 돼. 이하늘이 비명을 지르며 튀어나갔지만 덩치 큰 경호원에게 가로막혀 바닥에 내동댕이 쳐집니다. 자, 3초 주마. 3. 마상구가 밸브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산소 공급량이 줄어들자 김철수의 호흡이 거칠어지고 심전도 모니터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합니다.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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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이. 김철수의 몸이 고통스럽게 경련합니다. 이하늘은 바닥을 기어 최무성의 구두를 잡습니다. 자존심도 복수심도 모두 버렸습니다. 지금은 아빠를 살려야 합니다. 갈게요. 갈 테니까. 제발 멈춰요.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이하늘이 울부짖습니다. 최무성의 신호에 마상구가 손을 뗍니다. 다시 산소가 공급되자 김철수의 호흡이 옅게 돌아옵니다. 최무성은 만족스러운 듯 이하늘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진작 그럴 것이지. 착한 아이구나. 최무성이 경호원들에게 턱짓합니다. 데려가. 그리고 놈이 가진 주식 계좌, 서버 비밀번호 싹 다 넘겨받아. 경호원들이 이하늘을 일으켜 세우고 손목을 케이블 타이로 묶으려 합니다. 이하늘은 순순히 손을 뒤로 내밀며 고개를 숙입니다. 체념한 듯 보이지만 아이의 눈빛은 바닥을 향해 날카롭게 빛나고 있습니다. 지금이다. 이하늘의 손가락이 뒤로 묶인 채 손목에 찬 전자시계를 더듬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장난감 시계 같지만 박 영감이 개조해준 특수 장비입니다. 이하늘이 시계 측면의 버튼을 길게 누릅니다. 띠링. 아주 작은 진동이 손목에 전해집니다. 긴급 녹음 모드 활성화 클라우드 자동 전송 시작. 이하늘은 일부러 최무성을 향해 고개를 들며 큰 소리로 외칩니다. 녹음이 잘 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당신 약속 지켜. 내가 따라가면 우리 아빠 살려준다고 했잖아. 최고의 의료진 붙여주고 골수 이식도 해준다고 분명히 말했어. 최무성이 비웃으며 대답합니다. 그래, 그래. 약속하마. 태상그룹 전무의 이름을 걸고 그리고 10년 전에 날 버리라고 시킨 것도 지금 협박해서 내 재산 뺏으려는 것도 다 인정하는 거지. 최무성이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젓습니다. 어린 놈이 말이 많네. 그래, 내가 다 시켰다. 됐냐? 10년 전엔 운전기사 시켜서 널 버렸고 지금은 널 죽여서라도 데려가려 한다. 왜? 내가 왕이 돼야 하니까. 완벽한 자백입니다. 이 목소리는 실시간으로 암호화되어 박영감의 비밀 서버로 전송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자. 할아버지가 널 기다리신다. 물론 장례식장에서 만날 수도 있겠지만 최무성은 껄껄 웃으며 앞장섭니다. 경호원들이 이하늘을 거칠게 끌고 나갑니다. 박영감은 바닥에 눌린 채 피눈물을 흘리며 소리칩니다. 하늘아, 안 돼. 가면 죽어. 할아버지, 아빠 잘 부탁해요. 이하늘이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봅니다. 의식 없는 김철수의 눈가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이하늘은 입술을 꽉 깨뭅니다. 기다려, 아빠. 내가 꼭 돌아올게. 아빠 살릴 방법 찾아서 다시 올게. 병실 문이 닫힙니다. 김철수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10년 전 그 겨울밤처럼 차가운 세상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그를 구해줄 아기 천사가 곁에 없습니다. 이하늘은 늑대의 아가리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하늘이 탄 검은 세단이 병원을 빠져나갑니다. 차 안에서 이하늘은 눈을 감고 기도를 합니다. 제발 박 영감님이 내 신호를 받았기를. 그리고 내가 어젯밤에 해킹해둔 그 파일. 그것도 무사히 전송되었기를. 이하늘이 납치되기 직전 병원 서버를 해킹해 빼돌린 데이터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태산병원 지하 냉동고에 보관되어 있던 10년 전 사망한 친부 이태호의 조직 샘플 정보와 자신의 DNA 대조 파일이었죠. 이하늘은 자신이 가진 모든 패를 던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운명에 맡기는 것뿐입니다. 새벽 공기를 가르는 자동차 엔진 소리가 마치 전장으로 향하는 북소리처럼 울려 퍼집니다. 올림픽대로를 질주하는 검은 세단 안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수행원은 말없이 속도계만 올리고 있고 뒷좌석의 경호원들은 이하늘의 양옆을 꽉 막고 앉아 감시하고 있네요. 이하늘의 손목은 플라스틱 케이블 타이로 단단히 묶여 있습니다. 이하늘은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가는 가로등 불빛을 바라봅니다. 머릿속은 복잡하기 그지없습니다. 박 영감님이 신호를 받았을까? 너무 늦으면 안 되는데. 아빠가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없어. 이하늘이 입술을 잘근잘근 깨뭅니다. 차는 어느새 서울을 벗어나 한적한 국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대로 끌려가면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때였습니다. 빵 마이너스, 빵 마이너스. 뒤쪽에서 귀를 찢는 듯한 경적 소리가 들려옵니다. 룸미러를 확인한 운전기사가 인상을 찌푸리며 욕설을 뱉습니다. 아, 진짜. 어떤 미친놈이 쌍라이트를 켜고 달라붙어? 뒤따라오던 거대한 덤프트럭 한 대가 미친 속도로 세단의 뒷공무니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흙먼지를 잔뜩 뒤집어 쓴 낡은 트럭입니다. 경호원들이 긴장하며 뒤를 돌아봅니다. 뭐야? 따돌려. 운전기사가 엑셀을 밟아보지만 트럭은 오히려 더 속도를 내며 달려듭니다.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괴물 같습니다. 쾅 마이너스. 둔탁한 굉음과 함께 차체가 크게 휘청거립니다. 트럭이 세단의 후미를 사정없이 들이받은 것입니다. 으악! 차 안의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앞좌석에 머리를 박습니다. 이하늘도 충격에 몸이 튕겨나갔지만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려 충격을 줄입니다. 세단이 중심을 잃고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며 멈춰섭니다. 엔진룸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운전기사와 경호원들이 비틀거리며 차 문을 열고 내립니다. 어떤 새끼야. 죽고 싶어 환장했어? 경호원들이 품에서 3단봉을 꺼내 들고 트럭 쪽으로 다가갑니다. 트럭 문이 열리고 운전석에서 누군가 뛰어내립니다. 낡은 벙거지 모자를 쓴 노인 박영감입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폐지 줍는 노인의 것이 아닙니다. 과거 명동 사채 시장을 피로 물들였던 박 회장의 살기가 번뜩이고 있습니다. 박 영감이 손에 든 쇠파이프를 바닥에 끌며 걸어옵니다. 내 구역에서 허락도 없이 애를 납치해? 간들이 배 밖으로 나왔구만. 뭐야, 저 늙은이는? 그냥 밀어버려. 경호원들이 박 영감에게 달려듭니다. 하지만 그 순간 트럭 뒤쪽에서 승합차 2대가 멈춰서더니 건장한 사내 10여 명이 우르르 쏟아져 나옵니다. 박 영감의 수하들입니다. 회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쓸어버려. 박영감의 짧은 명령에 수하들이 경호원들을 덮칩니다. 순식간에 도로 위는 아수라장이 됩니다. 최무성의 부하들은 쪽수에서 밀려 하나둘 바닥에 제압당합니다. 박영감이 찌그러진 세단 뒷문을 뜯어내듯 엽니다.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이하늘과 눈이 마주칩니다. 살아있냐? 이하늘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할아버지, 진짜 왔네요. 박영감이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 이하늘의 손목을 묶은 케이블 타이를 끊어줍니다. 네가 위치 추적기 켜놨더구나. 머리 좋은 놈이 대비책 하나 없었겠냐? 타라. 시간 없다. 박영감의 스타렉스로 옮겨 탄 이하늘은 거친 숨을 몰아쉽니다. 차 안에는 이미 최신형 노트북과 정장 한 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박영감이 엑셀을 밟으며 묻습니다. 자, 이제 어디로 갈 거냐? 인천항에 밀항선 대기시켜놨다. 일단 중국으로 튀었다가 잠잠해지면. 아니요. 이하늘은 단호하게 고개를 젓습니다. 흙먼지가 묻은 얼굴을 옷소매로 닦아내며 말합니다. 여의도로 가주세요. 박영감이 급브레이크를 밟을 뻔했습니다. 여의도? 미쳤어? 거긴 지금 최무성 세상이야. 오늘 아침 9시가 주주총회라고.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가겠다고?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숨으면 평생 쫓겨요. 내가 누군지, 저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세상에 다 까발려야 끝나요. 이하늘은 뒷좌석에서 노트북을 엽니다. 손가락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립니다. 제가 가진 고스트 명의의 주식 4.8%, 그리고 할아버지가 모아주신 우호 지분 합치면 주주총회장에 들어갈 자격은 충분해요. 그리고 이하늘이 주머니에서 USB 하나를 꺼내 보입니다. 결정적인 무기도 챙겼고요. 박영감이 백미러로 이하늘을 쳐다봅니다. 10살 꼬마의 눈빛이 아닙니다. 세상을 뒤집을 준비를 마친 승부사의 눈빛입니다. 박영감이 피식 웃으며 핸들을 꺾습니다. 참. 늙은이가 어린 놈 객기에 장단 맞추다니. 좋다, 가자. 네가 판을 엎는 꼴 내 눈으로 똑똑히 봐야겠다. 박영감이 어딘가로 전화를 겁니다. 김 변호사. 나다. 지금 당장 여의도 태산 본사로 와라. 내전 재산 위임장 써줄 테니까 이 꼬마 녀석 법정 대리인 자격으로부터 태산 법무팀 박살낼 준비 단단히 하고 오전 9시 30분 여의도 태산빌딩 대강당입니다. 수백 명의 주주와 기자들이 모인 가운데 무대 중앙에는 화려한 스크린이 켜져 있습니다. 단상에 선 최무성 전무의 얼굴에는 승자의 여유로운 미소가 걸려 있네요. 그는 마이크를 잡고 엄숙한 표정으로 연설을 시작합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이 회장님의 건강 악화로 인해 그룹의 미래가 불투명한 지금 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태산의 새로운 100년을 위해 오늘부로 제가 회장직 승계를. 장내는 침울합니다. 주주들은 수군거리지만 이미 대세가 기울었다고 판단하여 체념한 분위기입니다. 맨 앞줄 휠체어에 앉아있는 이 회장은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들을 잃고 손자마저 찾지 못한 노인의 얼굴엔 생기가 없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강당의 거대한 문이 쾅-하고 열립니다. 이에 있습니다.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강당을 울립니다. 모든 시선이 뒤로 쏠립니다. 경호원들의 제지를 뚫고 들어온 것은 흙먼지를 뒤집어 쓴 낡은 점퍼 차림의 10살 소년과 험상궂은 노인, 그리고 검은 정장을 입은 변호인단입니다. 최무성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뭐야? 저 거짓골은? 경호원, 뭐해? 당장 끌어내. 최무성이 꽥 소리를 지릅니다.
경호원들이 달려들자 박영감이 데려온 변호사들이 그들을 막아섭니다. 이 아이는 태산그룹의 주요 주주인 투자회사 GHOST의 실소유주 대리인 자격으로 왔습니다. 몸에 손 떼면 주주 권리 침해로 고소하겠습니다. 장내가 술렁거립니다. 고스트? 그 슈퍼 개미 고스트? 저 꼬마가 그 고스트라고? 말도 안 돼.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이하늘은 수많은 시선을 뚫고 뚜벅뚜벅 단상을 향해 걸어갑니다. 낡은 운동화가 대리석 바닥을 밟는 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집니다. 이하늘이 단상 앞에 멈춰 섰습니다. 최무성과 눈이 마주칩니다. 비켜요. 당신 자리 아니니까. 네 이놈,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너 죽고 싶어? 최무성이 당황하여 말을 더듬습니다. 이하늘은 대답 대신 단상 옆에 있는 프레젠테이션 노트북에 USB를 꽂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태산그룹의 차기 회장 자격에 대해 묻기 위해서입니다. 이하늘이 마이크를 잡고 차분하게 말합니다. 스크린 화면이 바뀝니다. 첫 번째 화면은 병실 CCTV 영상입니다. 어젯밤 최무성이 김철수의 산소호흡기를 때려하며 협박하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재생됩니다. 헉! 저게 뭐야? 최전무 아니야? 주주들이 경악하며 일어섭니다. 영상 속에서 최무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네가 거절하면 지금 당장 저 기계가 멈출 테니까. 이어서 이하늘이 엔터키를 누릅니다. 이번엔 음성 파일이 재생됩니다. 이하늘이 납치되기 직전 녹음한 파일입니다. 그래, 내가 다 시켰다. 10년 전엔 운전기사 시켜서 널 버렸고 지금은 널 죽여서라도 데려가려 한다. 왜? 내가 왕이 돼야 하니까. 최무성의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살인, 교사, 협박, 그리고 10년 전 유기범죄에 대한 완벽한 자백입니다. 최무성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딥페이크야. 모함이라고. 최무성이 악을 쓰며 소리칩니다. 하지만 이하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다음 화면을 띄웁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보고서. 검사 대상 A 이하늘, 검사 대상 B 이태호 보관된 조직 샘플. 친자관계 성립 확률 99.9998%. 장내가 아수라장이 됩니다. 이태호 부사장? 죽은 장남의 아들이라고? 세상에, 그럼 저 아이가 진짜 적통이란 말이야? 휠체어에 앉아있던 이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안경을 고쳤습니다. 그는 화면과 이하늘의 얼굴을 번갈아 봅니다. 죽은 아들의 눈매를 쏙 빼닮은 아이. 이 회장이 힘겹게 몸을 일으킵니다. 수행원들이 부축하려 했지만 뿌리칩니다. 이 회장이 비틀거리며 이하늘에게 다가옵니다. 네가 정말 태호의 아들이란 말이냐? 이하늘은 목에 걸고 있던 백금 펜던트를 꺼내 보입니다. 태산의 문양이 선명한 그 펜던트를 보자 이 회장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아, 내 새끼, 내 강아지. 이 회장이 꼬질꼬질한 이하늘을 와락 끌어안습니다. 10년의 한이 서린 통곡 소리가 강당을 채웁니다. 하지만 최무성은 끝까지 발악합니다. 저건 가짜야. 펜던트도 훔친 거고 유전자 검사도 조작된 거야. 증거 있어? 내가 10년 전에 버렸다는 증거 있냐고. 그때 강당 뒤편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옵니다. 초라한 행색의 중년 남자입니다. 10년 전 최무성의 지시로 아기를 버렸던 운전기사입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10년 전 크리스마스 이브 최 전무님이 저에게 아이를 처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저는 차마 죽일 수 없어 고아원 앞에 두고 왔습니다.
여기 그때 최 전무님이 준 수표 사본과 녹음 테이프가 있습니다. 남자가 증거물을 들어 보입니다. 박 영감이 미리 손을 써서 데려온 결정적인 증인입니다. 최무성은 그제야 바닥에 털썩 주저앉으며 고개를 떨굽니다. 끝났다. 다 끝났어. 경찰들이 들이닥칩니다. 최무성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집니다. 그는 끌려가면서도 이하늘을 노려보며 저주를 퍼붓습니다. 이 악마 같은 새끼, 네가 날 망쳤어. 죽여버릴 거야. 하지만 이하늘은 최무성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한 곳, 할아버지 이 회장에게 머물러 있습니다. 이 회장이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이하늘의 손을 잡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죄인이다. 널 못 알아보고 내 아비 죽인 원수놈에게 회사를 맡기려 했다니. 할아버지. 이하늘이 이 회장의 말을 끊습니다. 승리의 기쁨도 복수의 쾌감도 없는 건조한 목소리입니다. 저 이 회사 필요 없어요. 회장 손자 자리도 관심 없어요. 이 회장이 놀란 눈으로 묻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넌 이제 태산의 주인이야. 내가 가진 모든 걸 너에게 줄 거다. 다 필요 없다고요. 제가 원하는 건 딱 하나예요. 이하늘의 눈에 그제야 물기가 어린 간절함이 떠오릅니다. 우리 아빠, 김철수 씨 좀 살려주세요. 돈이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까 세상에서 제일 실력 좋은 의사 불러주세요. 제발이요. 이하늘이 이 회장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무릎을 꿇습니다. 대한민국을 뒤흔든 천재소년, 수천억 원을 굴리는 슈퍼개미가 아닌 그저 아픈 아빠를 둔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제가 가진 주식 다 드릴게요. 태산그룹도 가지세요. 그냥 우리 아빠만 살려주세요. 이 회장은 멍하니 이하늘을 내려다봅니다. 핏줄보다 진한 사랑, 천륜보다 깊은 정이 무엇인지 이 작은 아이가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회장은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뭐냐? 알았다.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내 아버지는 살려내마. 약속하마. 이 회장이 비서실장에게 소리칩니다. 뭐하고 있어? 당장 헬기 띄워. 국내외 명의란 명의는 다 불러들여.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다. 강당 안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이 장면을 지켜봅니다. 카메라 플래시도 멈췄습니다. 이하늘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바닥에 쓰러지듯 주저앉습니다. 됐어. 이제 아빠한테 갈 수 있어. 창밖으로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이하늘의 등을 비춥니다. 거대한 복수국의 막이 내리고 이제 진짜 중요한 싸움, 아빠를 살리기 위한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태산병원 15층 수술실 앞 적막한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와 긴장감만이 감돌고 있습니다. 수술 중이라는 붉은 램프가 켜진 지 벌써 8시간이 지났네요. 이하늘은 수술실 문이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습니다. 10살 아이의 눈은 이미 말라버려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 옆 벤치에는 이 회장이 지팡이를 두 손으로 꼭 쥔 채 앉아 있습니다. 대한민국 재계 1위의 총수도 생사의 갈림길 앞에서는 그저 초조한 노인일 뿐입니다. 이 회장이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입을 뗍니다. 하늘아. 이하늘은 대답 없이 수술실 문만 노려봅니다. 이 회장이 다시 한번 부드러운 목소리로 부릅니다. 걱정 마라. 세계 최고의 의료진이다. 내가 구한 공여자도 골수 일치율이 완벽하다고 했어. 분명 잘 될 거다. 수술 끝나면 이제 그만 본가로 가자. 내 방을 꾸며놨다. 최고급 가구에 네가 좋아한다는 컴퓨터도 제일 좋은 걸로 들여놨어. 가정교사들도 대기 중이고. 그제야 이하늘이 고개를 천천히 돌려 이 회장을 바라봅니다. 차가운 눈빛입니다.
할아버지, 오냐 말해보거라. 뭐 필요한 거라도 있냐? 저 그 집 안 가요. 이 회장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넌 태산의 적통이야. 죽은 내 아들 태호의 유일한 핏줄이라고. 앞으로 이 그룹을 이끌어갈 주인이 언제까지 저런 사람과 살겠다는 거냐? 이 회장은 수술실을 가리키며 탐탁지 않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자신의 손자를 10년간 거지꼴로 만든 장본인이라 생각하니 우라가 치미는 모양입니다. 이하늘의 눈빛이 매섭게 변합니다. 저런 사람이 아니라 제 아빠예요. 이하늘이 자리에서 일어나 또박또박 말합니다. 할아버지는 제가 태산의 핏줄이라서 찾으셨죠? 하지만 우리 아빠는요, 제가 누군지 모를 때도 아무것도 없는 핏덩이일 때도 저를 지켜줬어요. 자기 밥 굶어가면서 절 먹였고 자기 옷 벗어주면서 절 입혔어요. 이하늘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휴지를 꺼냅니다. 그 안에는 김철수가 걸어주었던 백금 펜던트가 들어 있습니다. 이하늘이 그것을 이 회장의 손에 쥐어줍니다. 이게 태산의 상징이라면 저는 필요 없어요. 아빠가 깨어나면 전 아빠랑 갈 거예요. 하늘아, 넌 아직 어려서 모른다. 가난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힘이 없으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힘이요? 저 돈 많아요. 할아버지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아요. 이하늘의 목소리에 서늘한 기운이 서립니다. 만약 저를 억지로 데려가려 하시면 제가 가진 주식 전부 시장에 던져버릴 거예요. 태산그룹 주가 반토막 나는 거 보여드릴까요? 제가 고스트라는 거 잊으셨어요? 이 회장은 멍하니 펜던트를 내려다봅니다. 수천억의 자산보다 화려한 배경보다 10년간 쌓아온 그 가난한 남자의 사랑이 아이에게는 더 큰 우주였던 것입니다. 10살 손자의 눈에서 읽히는 결기는 결코 빈말이 아닙니다. 이 회장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졌다. 내가 졌어. 내 고집이 내 아비 태호를 쏙 빼닮았구나. 그래, 내 뜻대로 하마. 그때 수술실 위에 붉은 램프가 꺼집니다. 굳게 닫혀있던 자동문이 열리고 초록색 수술복을 입은 집도이가 피곤한 기색으로 걸어 나옵니다. 이하늘과 이 회장이 동시에 달려갑니다. 선생님, 우리 아빠는요? 수술은요?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환하게 웃습니다. 기적입니다. 공여된 골수가 아주 잘 생착되었습니다. 환자분의 살려는 의지가 대단하시더군요. 이제 회복만 잘하시면 됩니다. 아, 이하늘의 다리가 풀립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이하늘이 엉엉 울음을 터뜨립니다. 주식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도 납치되어 죽을 고비를 넘겼을 때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입니다. 아빠가 살았다는 안도감에 마음속의 댐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이 회장이 주저앉은 손자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같이 눈시울을 붉힙니다. 고맙다. 살아줘서 고맙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1년이 지났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적한 주택가, 따스한 봄 햇살이 내리쬐는 2층짜리 상가주택 1층에 고소한 기름 냄새가 진동합니다. 간판 이름은 철순의 고로케입니다. 어서 오세요. 갓 튀긴 야채 고로케 나왔습니다.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말끔한 셰프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활기차게 소리칩니다. 김철수입니다. 1년 전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앙상한 해골 같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혈색 좋고 살집도 조금 오른 건강한 모습입니다. 가게 안은 손님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단순히 맛집이라서가 아닙니다. 이곳 사장님이 태산그룹 회장의 생명의 은인이자 손자의 양아버지라는 소문이 아름아름 퍼졌기 때문이죠. 물론 김철수는 그 소문에 대해 그저 사람 좋게 웃어넘길 뿐입니다. 사장님,
여기 꽈배기 5,000원어치만 주세요. 네. 설탕 많이 묻혀드릴까요? 김철수가 능숙한 손놀림으로 꽈배기를 봉투에 담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딸랑 종소리가 울립니다. 아빠, 나왔어. 교복을 입은 소년이 들어옵니다. 이하늘입니다. 1년 사이 키가 한 뼘은 더 자라 제법 의젓한 중학생 티가 납니다. 오, 우리 아들 왔냐? 오늘 학교는 어땠어? 그냥 그랬어. 수학 시간에 2차 방정식 배우는데 졸려서 죽는 줄 알았네. 이하늘이 가방을 구석에 던져놓고 갓 튀긴 꽈배기 하나를 집어 입에 뭅니다. 사실 이하늘은 이미 대학 수학과정까지 마스터한 상태지만 김철수의 바람대로 평범한 학생 코스프레를 충실히 수행 중입니다. 야, 손 씻고 먹어. 그리고 뜨겁다니까. 아뜨. 괜찮아, 맛있어. 이하늘이 우물거리며 앞치마를 두릅니다. 아빠, 내가 카운터 볼게. 아빠는 좀 쉬어. 됐다, 공부나 해. 무슨 장사를 돕는다고. 에이, 비켜봐. 나 계산 엄청 빠른 거 알잖아. 이하늘이 김철수를 밀어내고 포스기 앞에 섭니다. 손님들이 힐끔거립니다. 저 아이가 그 소문의 천재 소년이라는 걸 아는 눈치입니다. 하지만 이하늘은 아랑곳하지 않고 밝게 웃으며 손님을 응대합니다. 안녕하세요. 3,000원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가게 밖에는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서 있습니다. 태상그룹 비서실장이 차 문을 열고 공손하게 서 있네요. 이하늘이 그를 발견하고 인상을 찌푸립니다. 비서실장이 가게 안으로 들어와 고개를 숙입니다. 도련님, 회장님께서 주말에 식사라도 같이 하자고 하십니다. 뭔가 셰프가 도련님 좋아하시는 스테이크 준비했다고. 이하늘은 꽈배기에 묻은 설탕을 털어내며 고개를 젓습니다. 싫다고 전해주세요. 오늘 아빠랑 목욕탕 가기로 했거든요. 스테이크보다 아빠랑 먹는 바나나 우유가 더 맛있어요. 하지만 회장님께서 벌써 한 달째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럼 기다리시라고 하세요. 그리고 저번 달 주식 배당금 들어온 거 있잖아요. 그거 전액 소아암 병동에 기부해 주세요. 제 이름 말고 김철수 이름으로요. 비서실장은 난처한 표정을 짓지만 이하늘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걸 알기에 꾸벅 인사하고 돌아갑니다. 김철수가 반죽을 하다 말고 다가와 이하늘의 등을 툭 칩니다. 야, 그래도 할아버지인데 한번 가주지 그러냐? 삐치시겠다. 몰라. 난 아빠랑 노는 게 더 재밌어. 빨리 정리하고 가자. 목욕탕 사람 많아지기 전에. 김철수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젓습니다. 못 말린다, 진짜. 해가 뉘엿뉘엿 지는 저녁, 김철수가 가게 셔터를 내립니다. 두 사람은 목욕 바구니를 하나씩 옆구리에 끼고 동네 언덕길을 걸어 올라갑니다. 동네 목욕탕 탈의실입니다. 옷을 벗은 김철수의 몸은 여기저기 상처투성이입니다. 특히 옆구리와 등에는 흉측하게 일그러진 화상 자국과 칼 자국 같은 흉터들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1년 전 납치되었을 때 마상구 일당에게 당한 고문의 흔적들입니다. 사람들이 김철수의 흉터를 보고 수군거리며 피합니다. 조폭 출신인가 싶어 겁을 먹은 눈치입니다. 김철수는 멋쩍은 듯 수건으로 몸을 가리려 합니다. 하지만 이하늘은 당당하게 김철수의 앞을 막아서며 큰 소리로 말합니다. 아빠, 등 밀어줄게. 이리 와 앉아. 김철수가 탕 안의 작은 의자에 앉습니다. 이하늘이 떼수건에 비누를 묻혀 김철수의 등을 조심스럽게 밉니다. 울퉁불퉁한 흉터들이 이하늘의 손끝에 닿습니다. 김철수가 움찔합니다. 아프냐? 아니, 안 아파. 시원해. 이하늘은 흉터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문지릅니다.
남들이 보기엔 징그러운 상처일지 몰라도 이하늘에게는 아빠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온몸으로 받아낸 영광의 훈장입니다. 아빠, 응? 이 흉터들 내가 나중에 다 없애줄게. 제일 좋은 피부가 가서 싹 지워줄게. 김철수가 껄껄 웃습니다. 됐다. 남자가 이 정도 흉터는 있어야지. 그리고 이건 훈장이잖아. 우리 아들 지켜낸 훈장. 이하늘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아이는 아빠의 등에 얼굴을 묻고 속삭입니다. 아빠 나중에, 아주 나중에 내가 어른 돼서 태상그룹 물려받게 되면 말이야. 응, 물려받게 되면? 그때 태상그룹 사내식당 메뉴는 전부 아빠 고로케로 바꿀 거야. 회장실 간식도 꽈배기로 통일하고. 어때? 푸아, 그거 좋네. 그럼 아빠는 재벌 회장님, 납품업체 사장님 되는 거냐? 출세했네, 김철수. 김철수가 뒤를 돌아보며 장난스럽게 물을 뿌립니다. 이하늘도 질세라 물장구를 칩니다. 목욕탕 안에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목욕을 마치고 나온 두 사람의 얼굴이 뽀얗게 상기되어 있습니다. 손에는 뚱뚱한 바나나 우유가 하나씩 들려 있네요. 어느새 해가 완전히 져서 가로등이 켜져 있습니다. 김철수와 이하늘은 손을 잡고 집으로 향합니다. 아빠 시원해? 아주 날아갈 것 같다. 우리 아들이 등 밀어주니까 10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네. 김철수가 이하늘의 손을 꽉 잡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이지만 이하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안전한 손입니다. 아빠, 왜 또? 나 오늘 할아버지한테 그랬어. 할아버지는 돈은 많지만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이라고. 뭐? 이 녀석이 버릇없게. 진짜잖아. 할아버지는 혼자 밥 먹고 혼자 자잖아. 근데 아빠는 내가 있잖아. 그러니까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부자야. 김철수가 멈춰서서 이하늘을 바라봅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아들의 눈동자가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김철수의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가진 것 하나 없는 노숙자였던 자신에게 하늘이 내려준 기적. 김철수가 이하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가는 부자다. 우리 하늘이가 있으니까.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하나로 합쳐집니다. 낡은 운동화와 슬리퍼를 신은 두 사람의 발걸음이 경쾌하게 골목길을 울립니다. 한때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이 전부였던 그들에게 이제는 따뜻한 집과 서로의 온기가 있습니다. 버려진 천재 아기는 아빠를 얻었고 실패한 노숙자는 세상을 얻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밤하늘에 떠있는 달이 두 사람의 귀갓길을 환하게 비춰줍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피어난 가장 아름다운 가족의 이야기였습니다. 차가운 서울역 시멘트 바닥에서 시작된 두 사람의 기적 같은 이야기 어떠셨나요? 수천억 원의 주식도 대한민국 1위 기업의 후계자 자리도 가족이라는 이름 앞에서는 그저 종이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서로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진 철수와 하늘이. 두 사람의 헌신적인 사랑은 우리에게 진정한 불안 통장 잔고가 아니라 맞잡은 손의 온기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려한 회장님 댁 식탁보다 아빠와 함께 마시는 바나나, 우유가 더 맛있다는 하늘이의 말처럼 행복은 거창한 곳에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두 사람은 오늘도 고소한 고로케 냄새 속에서 서로의 흉터를 어루만지며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미소를 짓고 있지 않을까요? 오늘 밤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서로의 등을 밀어주며 환하게 웃던 두 사람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